뉴욕 브루클린 오전 9시. 세라는 늘 그렇듯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거리와 뿌연 하늘. 어쩐지 오늘은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입에 머금은 채 거울을 보던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왜 이리 낯설죠? 33,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밝고 따뜻한 에너지의 소유자라 불렸습니다. 실제로도 성실했고 일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 마음 한쪽에 항상 빈 구멍이 있었다는 걸요. 세라는 입양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지금의 부모님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부모님은 진심으로 다가왔죠. 그러나 사랑과는 별개로 그녀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생일이 오면 그녀는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버려졌을까?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혹시 나처럼 입양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시작된 하루, 친구 하나가 그녀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한국 유튜브 채널인데 영상 속 여자가 세라와 정말 똑같이 생겼다는 말과 함께였죠. 세라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뭐 닮은 사람은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고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자신과 정말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입꼬리, 웃을 때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그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섬뜩할 정도였죠.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결에 화면 아래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지수.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유튜버. 그리고 태그된 생일. 1992년 4월 17일. 세라는 숨을 들이마시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같은 생일. 똑같은 얼굴.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지도 못한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어린 시절, 잊혀진 얼굴. 혹시 내가 몰랐던 과거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세라는 결국 핸드폰을 다시 들고 그 유튜버의 인스타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어깨가 무거워졌고 눈동자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만 이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사진 속, 영상 속 지수라는 사람은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고 다른 세계의 사람인데도 깊은 감정에 끌려 올라오는 듯했죠. 자려고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지수가 떠올랐고 억지로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지수는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인형 옆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 아니, 기억이라기보단 감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불안. 며칠 동안 그녀는 매일 지수의 SNS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영상보다 더 생기 있고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 사진, 길거리에서 찍힌 셀카, 유튜브 촬영 중의 모습. 모든 장면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세라에겐 그 모든 게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의 스토리에 짧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닮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웃기기도 하고 조금은 신기하네요. 세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미 다른 누군가들도 그녀와 비슷한 반응을 보냈다는 사실. 그 말 한 줄이 그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결국 세라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혼자서 이 혼란을 안고 있을 수 없었고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칫했죠. 몇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그녀는 짧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고 핸드폰 화면만 자꾸 확인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알림음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수에게서 답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그 얘기 저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하네요. 혹시 당신도 입양되셨나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세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한 줄이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수의 그 말은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 비밀을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감정. 설명이 불가능한 깊은 연결감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와 지수는 영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한 듯한 착각. 그러나 분명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이었습니다. 세라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수 또한 미소와 눈물이 섞인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지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끄는 뒤에도 세라는 한참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잔잔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지수. 그녀는 내 거울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거울인 걸까요? 지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녀 또한 놀라고 혼란스러우며 동시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요. 서로 다른 언어로 살아왔지만 이상하게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나누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말입니다. 세라는 다음날 아침 DNA 검사 키트를 신청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이 감정과 의문에 마주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며칠 후 지수로부터 작은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카드 한 장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짜 자매라면 이건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곰인형이에요.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포장지 안에는 작은 갈색 곰인형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무릎만 한 크기의 인형은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촉감이었습니다. 세라는 본능처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뒤적이던 중 낡은 필름 사진 하나에서 갈색 곰인형을 들고 있는 아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순간 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같은 인형. 같은 위치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 마치 누군가가 퍼즐 조각을 의도적으로 나눠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세라는 인형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고 지수 역시 놀란 표정으로 같은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두 인형은 마치 한 세트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른 순간이었죠. 며칠 뒤 두 사람의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세라는 두려움에 봉투를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일란성 쌍둥이. 유전정보 일치율 99.99%. 세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 같았죠. 그녀는 웃는 듯 울었고 울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자매였어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목소리. 세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DNA 결과지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우리는 떨어져야 했을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비교적 담담해 보였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안에서 복잡한 감정을 꺼내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늘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있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양 기록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서울에 있는 복지기관에 연락을 취했고 세라는 미국의 입양기관에 서류 요청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류엔 누락된 내용이 많았고 어떤 기록은 일부러 가려진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복지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 자료라 보관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길 꺼렸습니다. 미국 쪽 입양기관 역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서류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세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몰아쳤고 의욕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알아봐야 하는 걸까? 그냥 지금처럼 연락하며 지내면 되는 건 아닐까?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시 쓰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끝까지 가보고 싶어. 그 말에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삶. 서로가 서로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지수가 직접 서울에 있는 복지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복지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당시 입양을 주선했던 병원과 기관 사이에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기록도 절차도 엉망이었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분리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자매나 형제를 일부러 나누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 말에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인생이 갈라졌다는 사실. 그 안에 자신과 세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세라는 전화를 받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컥한 감정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분리되어 팔린 거였네요. 이제 두 사람은 분명한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디찬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화면 너머에서 지수와 마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녀의 숨결을 느껴야겠다고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어딘가 이질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33년 만에 돌아가는 땅. 그녀의 뿌리가 시작된 곳. 그 땅에 지수가 있고 잊힌 시간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 지수는 꽃다발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세라는 멀리서 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도 말없이 다가와 세라를 꼭 안았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출생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오래된 골목에 남아있던 작은 산부인과였고 입구 옆엔 희미하게 남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접수처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1980년대 말에 입양된 기록이 있는지, 그 시기 입양된 쌍둥이에 대한 자료가 혹시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엔 난색을 보이다가 오래된 문서를 확인한 후 조용히 그들을 한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먼지가 앉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고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간호사는 오래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아 쌍둥이 첫째 A, 둘째 B. 어는 국내 보호가정, B는 해외 입양 예정. 세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나눴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입양이 너무 많았어요. 기록도 정리되지 않았고 아이가 둘이면 부담스러워하는 가정도 많았죠. 그래서 쌍둥이를 일부러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라는 조용히 다가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수는 고개를 들고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지만 그 눈동자엔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걸음은 일정했고 손은 단단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33년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리된 존재였지만 결국 서로를 기억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 감정은 DNA보다 진한 무언가 같습니다. 세라가 미국으로 돌아간 건 한국에 머문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보낸 시간은 꿈같이 따뜻했지만 공항 게이트 앞에서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껴안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거리가 생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아직도 메워지지 않은 틈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미국에 돌아온 세라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은 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고 지수와의 메시지는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지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영상 촬영도 일상 브이로그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퍼즐이 하나 맞춰졌는데 그 맞춘 조각을 다시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미국 양부모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자매, 출생 기록,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미묘한 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지금 해야 했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야. 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저에게 자매가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야, 우리가 널 입양할 때 병원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단다. 하지만 그 애는 이미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고 우리는 널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했어. 세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말하지 않은 그 결정이 아팠습니다. 왜 저는 알고 리가 없었나요? 그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요? 제 인생은 누군가의 판단으로 덮어져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수에게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우리 조금 거리 두면 안 될까? 지수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당혹감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촬영을 멈췄고 SNS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라 역시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자매가 된다는 건 단지 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기억 속에서 자란 이질감이 이제야 그들 사이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를 만나기 전엔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초가을. 뉴욕의 바람은 어느새 차가워졌습니다. 세라는 여느 때처럼 디자인 사무실에서 퇴근한 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묵직한 공기, 닫힌 핸드폰. 지수와의 연락은 2달 가까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세라는 부모님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고 지수와의 만남은 마치 짧은 환상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정체성을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우편함을 열다가 작은 국제 소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박지수, 받는 사람 세러킴. 그녀는 놀란 얼굴로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한 권의 책과 그 사이에 끼워진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한 줄 한 줄이 달라졌어.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게 아프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왜냐면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오랫동안 두려웠거든. 그러니까 너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해. 세라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종이의 잉크 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며 지수의 손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글은 따뜻하기보다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세라는 며칠 뒤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수가 쓴 메일의 기록엔 외로움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으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세라가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 애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이미 그 아이의 언어를 기억하게 됐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 유전자 같은 거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때로는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운명보다 강한 인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짧은 고백처럼 작고 조심스럽게 말이죠. 나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다만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너처럼 느껴. 우리 같은 별에서 온 사람이란 걸. 영상을 보내고 나서 세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밤 지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영상 속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함께였지만 그 미소는 분명 반가움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말했다.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지? 지수는 뉴욕에 도착한 순간 공항 유리문 너머로 세라를 보았습니다. 한 손에 들린 코트, 긴 머리를 묶은 모습, 그리고 어색한 미소. 세라는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수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세라의 집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으며 말없이 웃고
때로는 오래된 친구처럼 실없는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세라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믿지 못했던 것 같다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부는 이제 내 삶에 꼭 필요한 조각이 되었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이름은 우리의 얼굴. 각기 다른 얼굴, 언어, 문화 속에서 살아온 입양인들이 자신을 찾고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영상 제작을 맡았고 세라는 디자인과 스토리 큐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블로그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점차 세계 각국의 입양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인터뷰 요청과 사연 접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종종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매라는 걸 증명하는 건 DNA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이 시간들입니다. 지수는 어느 다큐멘터리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를 잃은 시간보다 너와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고 자란 환경은 달랐고 언어도 완벽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나누는 진심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언니와 동생 또는 친구 그 이상. 같은 별에서 태어나 긴 우주를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운명의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사랑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겠죠. 창문 너머 뉴욕의 저녁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따뜻한 주황빛 속에 겹쳐지고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제 더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족의 얼굴이 되었습니다.